통증혁명 이렇게 나갑니다. 척추 측면, 측만 잘못된 진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름들 보겠습니다. 척추 측만은 척추가 옆으로 휘는 증상이다. 10대 소녀들에게 흔히 나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이 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환자는 10대 때부터 줄곧 허리 통증이 있었던 30대 여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허리 통증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했다. 통증이 재발 후에 2개월 후에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몸을 굽히다가 갑자기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통증 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척추 측만이 있던 터라 통증과 소리 때문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팔다리, 근염, 목, 어깨의 간헐적인 통증, 위장병, 건초열, 심한 두통도 함께 앓고 있었다. 전형적인 TMS 증상이었다. 신체 검사 결과 목, 어깨, 허리, 엉덩이, 근육을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 외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TMS로 척추 측만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강의와 토론만으로 척추 모양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통증은 척추 측만 때문은 아니었다. TMS를 비롯한 각종 양성 신체 질환에 쉽게 노출된 것은 그녀의 성격 때문이었다. 척추 측만,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고관절 전부 교체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뼈가 지나치게 자라서 고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고 동작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고관절이 마모되면 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고관절의 통증이 TMS 증상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관절도 있고 고관절, 슬개고관절, 슬개골 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무릎뼈 관절을 덮고 있는 단단한 연골이 말랑말랑하게 연해지다가 더 진행이 되면 소실되는 질환이다. X선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 자주 지목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이 증상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검사해 보면 무릎 주위의 여러 힘줄과 인대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이 역시 TMS로 인한 힘줄의 통증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골극, 뼈가 가시처럼 자라나는 골극은 X선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발꿈치 통증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볼 때 골극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통증은 대개 TMS로 인한 힘줄의 통증 때문이다. 섬유 근육통, 근육의 류머티즘, 만성적인 통증, 불면증,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당기는 증상으로 수백만 명이 고생하고 있다. 특히 2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많은 여성들이 이들 증상에 대해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지만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군요. 섬유 근육통.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섬유 근육통은 시민성이 아니며 또한 신체를 퇴화시키거나 불구로 만드는 질환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을 한다. 시민성이란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다. 나는 섬유 근육통 역시 TMS의 많은 변형 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섬유 근육통이 신체를 퇴화시키거나 불구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성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많은 의사들이 이 시민성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불편해 한다. 질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붙이는 5걸림직한 단어들이다. 의사들이 감정이 신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보통 섬유 근육통, 즉 TMS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험실에서 검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해당 부위의 산소 결핍 때문이다. 이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문제는 산소 결핍이라는 생리적인 변화를 관찰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의사들은 모른다는 점이다. 근육의 물리적, 화학에 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통증의 원인에 대해 가설을 세우지만 환자의 통증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섬유 근육통은 TMS의 일종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수백 명 진료해 왔다. 점액남령이라. 낭염, 점액남령. 점액낭은 뼈가 많이 돌출될 부분에서 관찰, 보호하기 위한 얇은 막주머니로서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염은 주로 어깨와 고관절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의학 용어로는 각각 견봉하 점액낭염이라고 한다. 어깨 관절은 매우 복잡한 구조여서 쉽게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흔히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점액낭 위와 주변을 지나는 힘줄이다. 특히 견봉이라고 불리는 힘줄과 뼈의 접합부 에서 통증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통증의 원인은 점액낭염이 아니라 힘줄의 통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힘줄 통증은 TMS 증상이다. 마찬가지로 대퇴부 상부의 돌기인 전자주위의 통증도 대개 점액낭의 염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 경험으로는 TMS 증상인 힘줄의 통증 때문에 이처럼 힘줄에 나타나는 TMS 증상은 일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건염이라고 지칭되는 일군의 질환들에 대해서 아픈 힘줄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다. 즉 해부학적인 설명은 옳았지만 진단은 틀린 것이다. 힘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대개 과다한 힘줄 사용으로 인한 염증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위를 쉬게 하고 스테로이드를 주사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몇 년 전 환자가 요통이 없어지자 팔꿈치 통증도 사라졌다고 말했을 때 건염, 힘줄의 통증이 역시 TMS의 일종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 TMS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부분의 힘줄 통증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힘줄과 인대는 근육과 신경 다음으로 TMS가 잘 나타나는 곳이다. 힘줄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는 어깨, 팔꿈치, 발목, 고관절, 무릎, 발이다. 꼬리뼈 통증. 꼬리뼈 통증은 미골 통증이라고도 하는데 꼬리뼈 통증, 미골, 양쪽 엉덩이 사이의 골 깊은 곳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꼬리뼈라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천골 끝부분에 생긴다. 꼬리뼈든 천골이든 이 통증은 의사들에게는 미스터리인데 엑스선 촬영을 해봐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환자들은 과거에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꼬리뼈 통증 역시 힘줄의 통증으로 인한 TMS 증상이다. 신경종, 발바닥 앞부분도 TMS 힘줄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다. 통증은 주로 발의 전방 부위인 종족골에서 생기며 거의 항상 양성 종양인 신경종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족저근막염. 이도화 시절이네. 이도화꽃. 족저근막염. 통증은 발바닥의 장심에서 느껴진다.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사들은 염증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족저근막염이라고 알고 있는 증상도 TMS다. 발바닥의 장심에서. 다발성 단신경염. 다발성 단신경염 역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일정한 유형 없이 몇 개의 신경에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당뇨병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이 역시 신경에 나타나는 TMS. TMS는 목, 어깨, 허리, 근육과 신경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턱관절 증후군. 턱관절 증후군은 안면부의 흔히 나타나는 통증이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과거에는 주로 치과에서 담당한 질환이었다. 나는 이 질환만 따로 치료한 적은 없으나 그 원인이 긴장성 통증이나 TMS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찾아오는 TMS 환자들은 과거 턱관절 증후군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턱관절까지도 그렇네요. 턱관절 증후군.
염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목, 어깨, 허리 통증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는 것이 염증이고, 그 때문에 콜티손 같은 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와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가 처방이 된다. TMS 치료 경험으로 볼 때 통증의 원인은 척추 구조나 염증 때문이 염증 때문이다. 염증은 질병이나 상처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며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치료 과정이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의 자기 방어가 바로 염증인 것이다. 그렇다면 허리에서 생기는 통증은 무엇인가? 허리 상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체의 반응인가? 그게 아니라면 과연 무엇인가?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해답은 마련되지 않았다. 앞에서 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을 염증이 아닌 산소 결핍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적어도 섬유 근육통을 연구하는 류마티스 학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염자라는 단어는 발목을 삐는 것과 같은 경미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TMS 증상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용어의 의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통증 진단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그에 따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때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 TMS에 대한 것을, TMS 치료는 치료의 절정저인은 진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흔하디 흔한 목, 어깨, 허리 통증에 대해서 그토록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진단자가 통증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물론 환자들은 진단을 받지만 그것은 대부분 신체 구조적인 진단이다. 약이나 다양한 물리치료, 각종 교정술, 견인, 침, 바이오 피드백, 경피, 신경자극 치료와 수술 등 다양한 치료법들은 모두 임시적인 대중요법으로서 빈약한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TMS가 있는 사람은 왜 이들 치료법이 자신에게 효과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일시적인 효과밖에 볼 수 없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들 치료법이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플라시보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 플라시보란 가짜약이라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는 치료 효과가 없지만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설탕약이 그 좋은 예다. 플라시보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신체의 기관과 계통을 조절하는 마음의 능력 때문이다. 플라시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치료제나 치료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1957년 브루노 클로퍼 박사가 보고한 다음의 이야기를 보자. 악성 림프샘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크레바이오젠이라는 약을 투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약을 투여하자 그들었던 종양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크레바이오젠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종양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환자가 크레바이오젠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챈 의사는 이번엔 더 강력한 크레바이오젠을 주사하겠다고 말하고 크레바이오젠 대신에 증류수를 주사했다. 다시 한번 환자는 극적으로 종양이 사라졌다. 그런데 미국 의학협회에서 크레바이오젠이 효과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다시 종양이 자라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는 사망하고 말았다. 미국 사례를 통해서 플라시보가
신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시보. 대부분의 신체 통증은 TMS라는 뇌 관찰에 근거하여 아래 치료법들도 대부분 플라시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플라시보의 효과. 상처 입은 부위를 시기하는 치료법. 신체의 특정 조직이 입은 상처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상처 부위를 시기하는 것이 논리적인 처방이다.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거나 허리 견인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제한하거나 목 보호대나 허리 지지대를 착용하는 것 등이 모두 상처 입은 신체 부위를 시기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디스크 탈출 환자들에게는 거의 언제나 침상 안정이라는 처방이 내려진다. 그러나 병리 현상이 아닌 TMS의 경우에 이런 처방은 옳지 않다.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몸속에 위험한 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사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서적 요소가 아닌 신체적인 요소가 통증을 일으킨다는 생각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다. 지지대나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해당 신체 부위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면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이들 치료법으로 통증이 나은 사람은 플라시보 효과이다. 플라시보 효과이다. 플라시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은 사실 통증 자체를 없애기에 쓰는 것으로 이 역시 대정요법이다. 따라서 열등한 의학일 수밖에 없다. 모핀과 같은 강력한 진통제는 아주 심한 통증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적절한 치료법은 될 수가 없다. 흔히 사용되는 침은 국부 마취제와 비슷하게 통증 자극이 뇌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통증 경감을 기대할 수 없는 만성 질환에 대해 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깨나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있을 뿐이다. 통증의 근본 원인인 무의식의 작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국부 마취제를 주사하는 신경 차단 역시 통증이 심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침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신경 자극 치료는 통증 부위에 경미한 전기 자극을 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전극을 통증 부위에 부착하고 환자가 자극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역시 침이나 신경 차단처럼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이다. 이들 치료법으로 통증이 완화되었다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신체를 이완시키는 치료법. 신체를 이완시키는 치료법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통증 완화에는 매우 미묘한 문제가 있다. 침착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통증을 덜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 이완 상태를 유도하는 것은 다시 대증요법에 머물고 만다.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이완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도 애매한 문제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해롭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통증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바이오 피드백은 바로 이런 이완 반응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킨다. 이마에 전극을 부착하고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한 다음 환자가 측정 결과를 직접 보면서 근육을 더 이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바이오 피드백 역시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보일 뿐 근본적인 치료법은 되지 못한다. 신체 구조를 바로 잡는 법은 치료법. 신체 구조를 바로 잡는 치료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손을 이용한 수기 치료다. 그러나 나는 신체 구조의 이상을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기 치료 직후 통증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플라시보 효과다. 수기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외과 수술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스크 환자들을 상대로 한 진료 경험으로 볼 때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사는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수술에 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치료 경험상 수술이 통증 경감을 보이는 것 역시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플라시보 효과의 강도는 환자의 믿음의 크기에 좌우된다. 이 때문에 수술이 겉으로 강력한 플라시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디스크 탈출보다는 TMS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술과 비슷한 치료법으로 키모파파인이라는 파파이아 열매에서 추출한 단백질 효소를 튀어나온 디스크에 주입하여 용해시키는 침습 시술도 있다. 이것은 수술만큼 끔찍하지는 않지만 튀어나온 디스크가 통증의 주범이 아니므로 수술의 경우와 똑같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효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가 된 바 있다. 경추 견인은 목뼈의 간격을 넓히려는 것인데 이 역시 신체 구조의 이상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신경이 조이지 않도록 경추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구멍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신경이 조인다는 생각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근육을 강화하는 치료법. 허리와 배의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 만약 통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운동을 적극 권한다.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는 주장을 거부했던 허버트 로드모프 박사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만성 통증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다. 그의 프로그램에는 격렬한 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환자들은 신체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통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 역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혈액을 많이 공급하거나 초음파 방사선을 이용해서 근육에 열을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직 깊숙이 마사지하는 것은 운동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뜨거운 찜질은 근육은커녕 피부 밑으로도 열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한다. 산소 결핍이 TMS 통증의 원인이라는 내 주장에도 불구하고 혈류량을 증가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 역시 신체적인 치료법일 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치료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4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얼음 찜질, 온 찜질, 초음파 온열 치료, 심부 마사지, 표면 마사지, 적극적인 운동요법 등은 모두 통증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통증이 계속되면 온열 치료나 마사지, 운동 등 물리치료를 한다. 나는 그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잠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나도 예전에는 이런 처방을 수없이 내렸지만 논리가 빈약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무엇인가를 하면 통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배와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척추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근육을 이완시켜라. 이렇게 같은 논리인 것이다. 뛰어난 물리치료사라면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일시적인 플라시보 효과다. 더구나 물리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수많은 금기사항에 얽매여 통증 재발에 대한 공포심을 안고 살아야 한다. 염증치료법. 염증치료에 대해서 나는 무슨 염증이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진료 경험으로 볼 때 허리 환자 중에서 염증이 있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각종 항염증제를 투여하고 있다. 항염증제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염증제에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TMS에는 아무런 염증도 없으므로 항염증제를 통해서 통증이 완화되었다면 진통 효과나 플라시보 효과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또다시 통증은 재발한다. TMS인 것이다. TMS는 영구적인 치료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